트래디션 말하자면 많은 문학에 윤선도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그 도시에서 말하자면 세상에서 지치고 다시 이제 어떤 돌아와서 루어럴한 그런 환경에서 산천과 함께 그죠? 뭐 그렇게 자기를 다시 가다듬는 그런 전원 문학 또는 목가시 전통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버질로부터 시작해서 윤선도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전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연 문학과 대비되는 자연 문학이 이렇게 오래된 건데 생태 비평은 또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그죠? 그럼 이걸 다시 그냥 고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으네요. 이거를 그냥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끼는 것도 해줘.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뭐 해보다가 또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리네요. 그죠? 마음이 편합니다, 훨씬. 그래서 이렇게 좀 붙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학이라고 하면은 뭔가 자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문학 자체가 바로 자연이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생태학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생태 비평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가 오늘 첫 번째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생태학이라는 또는 환경이라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대표적으로 늘 얘기하는 것은 45년 7월 여기 써 있죠. 45년 7월에 오펜하이머가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이른바 원자탄 핵폭탄을 터뜨린 그때부터 결국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그 원폭이 터지게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실험을 한 것이 45년 7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핵의 어떤 위기가 정말로 이제 실물화됐다. 그때부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문명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되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문명이 그런 시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62년에 나온 레이첼 카슨의 이른바 사일런트 스프링이죠. 봄이 왔는데 더 이상 새가 울지 않는 뭐 그런 상당히 키즈시에 원래 나온 이 사람은 이제 사이언티스트인데 상당히 문학적인 자질도 갖고 있어서 양자가 결합되면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킨 60년대.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 농약이죠. 농약이 많은 곡식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을 썼는데 그 결과가 아주 기형이 나오고 막 이런 특히 일본에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명이 대단히 위기와 공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많이 이제 확산되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생태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생물학의 한 해켈이라는 사람이 처음 생태학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냥 하나의 자그마한 분야였었는데 60년대 물론 정확히는 이제 45년도 그때 이후라고 보지만 그것이 가시화된 거는 이제 60년대는 워낙 서구에서 혁명의 시기고 변화의 시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것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이슈도 이제 많이 부각이 됐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이라는 용어가 그 전에 생물학의 한 자그마한 분야였다가 이제 생태학이라는 용어와 함께 환경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함께 실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모든 분야의 환경 또는 생태학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상당히 무게가 실리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기존에까지 쭉 있어 왔던 자연에 대한 관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단히 사이언티픽하게 접근하겠죠. 원래 생태학이라는 자체가 과학의 일부일 테니까.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 보통 우리가 생태 비평에서 가장 자연문학과 대비해서 가장 크게 여러 가지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법론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과학적일 수가 있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제가 써놓은 이른바 anthropocentrism,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그것에 반대하는 anti-anthropocentrism이라는, 말하자면 이러한 어떤 생태학을 응용한 어떤 접근이 자연문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버질부터 얘기하는 이른바 패스토럴한 전원문학은 사실은 이제 그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그러한 그 시정에서, 시티에서 현묘를 안고 다시 시골로 오고, 그래서 자기가 자연을 통해서 치유하지만 기회가 되면 어김없이 다시 시티로 가는, 코트로 가는, 궁정으로 다시 가는 그런 패턴을 어김없이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으로 귀의하지만 진짜 자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단지 지금은 잠시 물러나 있다가 다시 가기 위한 뭐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진짜 관심은 자연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도시로 가기 위해서, 문명에 가기 위해서, 궁전에 가기 위해서, 권모술수에 다시 대응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얻고자, 기운을 얻고자 자연에 가는 것이다 라는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 생태 비평은 워낙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원자탄이라든가 그 카를슨의 어떤 인류 과학기술 문명의 위기, 이런 것들의 근원적인 반성,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태 비평에서는 이른바 문학 연구를 할 때 대지 중심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지구, 땅에 대한 관점에서 문학에 접근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다시피 이제 그 우리가 에코 크리티시즘이라고 용어를 붙일 수 있겠지만, 많은 문학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들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역시 그 마르크시즘 비평이라든가 페미니즘 비평이 문학에서도 철학에서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메인스트림, 문학 연구에서 메인스트림이죠. 그래서 물론 뭐 간단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젠더 의식, 뭐 성차에 대한 그런 것에 페미니즘이 중심이 돼 있고, 뭐 마르크시즘 비평은 뭐 아시다시피 뭐 생산 양식과 계급의 문제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코크리티시즘 리더는 그렇게 다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페미니즘이나 마르크시즘과 구별되는 이코크리티시즘의 특징을 자꾸 이렇게 도표식으로, 도표는 아니지만 그렇게 잘 정리해 놓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비평은 가장 큰 어떤 그 전제가 인간이 만든 문화, 인간의 사회, 이런 인간적인 것들은 사실은 물리적 환경, 우리가 말하는 대지죠, 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냥 잊고 있을 뿐이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적인 것에만 매몰돼서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그 메커니즘 자체가 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꾸 잊어버릴 뿐이지. 이제 그거를 환기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그것이 전제로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환기시키는, 거기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비평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간단히 두 개의 비평에서 나온 용어만 그냥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른바 글렌 러브라는 이제 이런 미국 서부에 있는 비평가면서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쓴 말은 뭐 이고 컨셔스니스, 우리가 보통 많은 인간들의 활동들이 또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이런 인간의 사회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이고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코 컨셔스니스에